베이징과 상하이 대도시의 임대료가 30% 하락을 하고 공실률은 20%를 넘을 정도로 부동산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빈부격차를 줄인다는 그런 명분으로 공동부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중국의 부유층이 중국을 탈출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산뿐만 아니라 지식과 전문성 그리고 네트워크의 탈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중국의 고용 축소와 투자 부진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벼랑 끝의 한국 경제, 정치가 살려야 한다는 책을 출간하고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고관세 국가의 현실과 이것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는 지난 1월 제2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 완화와 세수 정대를 위해서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용어, Tariff is the most beautiful word라는 용어를 구사하면서 고관세 정책을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사 중인 관세 정책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취임 직후 꺼낸 국가별 관세입니다. 비록 펜타닐 유입 금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북미 자유협정, 즉 USMCA죠.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가별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미국의 무역 흑자가 큰 57개 국가에 대해서 10에서 50%의 관세를 차등화하는 상호관세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고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관세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존 관세에 두 차례에 걸쳐서 10%씩 총 20%를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이후 중국이 보복 관세로 정면 대응한 데 대해서 응징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상호 관세율을 125%를 부과함으로써 총 145%라는 높은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에 중국도 125%의 맞불 관세를 부과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양국 모두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WTO 세계무역기구는 양국 간 교역이 최대 80%까지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고요. 물론 중국이 입게 되는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이 4,400억 달러인데 반해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450억 달러에 불과해 가지고 약 3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관세상의 보복 조치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관세 전쟁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커다란 부담을 주는 것이 뻔한데요. 이는 기본적으로 물가가 상승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고 또 산업 전반의 원가가 상승하는 그런 부작용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은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상호 관세 그 부가 발표 다음 날인 4월 3일 날 그날 단 하루 만에 뉴욕 증시에서 약 시가총액이 3조 1천억이 증발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그 다음 날 4일까지 합치 이틀간에는 약 6조 6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천조 원이 증발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또 금년도 1, 4분기 그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나타냈는데 이는 당초 전망한 0.4%보다 무려 0.7%포인트가 낮고 작년 4분기의 2.4%보는 2.7%포인트가 급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이 확산함에 따라서 세계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한데요.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3%로 거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세계 무역 규모와 세계 성장을 둔화시킴으로써 자칫 세계가 대공황에 빠질 그럴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IMF에서는 미국의 보무역 정책이 세계 경제를 0.5%포인트 이상 둔화시킬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호무역은 무역 감소만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감소시키고 또 세계 글로벌 공급망의 어떤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술 확산의 저지 그리고 전반적인 소비재 가격 인상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에도 커다란 불안 요소로 떠오를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중국 관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부분의 관세는 유예 또는 예외 조치를 발동을 했는데 우선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25% 관세는 시행 하루 전날 30일간 그 위에 추가로 또 연장이 됐습니다만 유예를 했고 또 4월 초에 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상호 관세도 90일간 올해 7월 8일까지죠.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는 아예 면제를 해버렸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자동차 가격의 10 내지 1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올해와 내년도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를 하는 그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양국 간의 협상 분위기도 지금 이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은 금주 중에 스위스에서 또 양국 간에 협상이 있을 거로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또 중국도 최근에 관세 전쟁의 출구를 찾기 위해서 합성 마약인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서 미국과 대화를 해보겠다는 이런 의견을 갖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양국 간의 깊은 불신과 기술 패권 경쟁을 해서 실질적인 합의가 어렵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는 이제 근본적으로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약 3천억 달러가 나는 만큼 이것이 잘 해소되지 않으면 무역 전쟁이 불가피할 것 같고 또 기술 분야에서 경쟁과 갈등이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이렇게 간주하고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큰 폭의 무역 흑자를 나타내고 있기에 앞으로 상당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만 해도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 약 660억 달러의 흑자를 내밀어서 제8대 대미 무역 흑자국이었습니다. 이 통상 마찰이 이견되는 걸 이제 예상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 상호 관세율을 매길 때에 25%로 일단 매겼더랬습니다. 이는 그 EU의 20% 그리고 일본의 24%보다 그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더 통상마찰이 심화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북미 자유협정 USMCA가 사실상 그 무력화 지금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한미 FTA도 재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한미 FTA는 굉장히 큰 실효성을 가진 그런 그 FTA였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관세는 뭐 거의 제로에 가까운 0.03%에 불과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한테 그 유리한 그런 그 FTA였습니다만 이것이 재개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기술 제재를 크게 강화시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을 하는 데 상당히 타격을 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사실 그 방위비도 이제 무역과 연계함으로써 뭐 기존에 그 타결된 그 금액의 약 9배에 해당하는 100억 달러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중국도 우리에 대한 그 무역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친미 행보를 보일 경우 과거 한한령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사례처럼 아마 즉시 보복을 할 걸 우려가 있고 또 중국은 우리와 산업 구조와 전략 산업 분야가 거의 그 일치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중국과의 무역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할 경우에는 그 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어려움을 크게 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그 상황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이 경제 성장률의 약 80%를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국이 중국 등 주요국이 맞대응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최대 약 450억 달러 그리고 GDP는 0.3에서 0.7% 정도가 감소하는 거로 대외경제연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상호 관세율과 방위비 부담 등 미국과의 통상 현안에 대해서 좀 더 세련되고 전략적인 사고에 입각해서 협상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는 앞으로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측면에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우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 흑자 규모의 조정을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을 정대한다든지 그리고 대미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멕시코 현장에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안 이런 것도 강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수출 시장도 좀 더 다변화해 나가야 할 것인데 기본적으로 중국과 아시안 시장이 지금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 시장의 약 19.5%, 아세안 시장이 약 27%, 이에 비해서 미국은 지금 19%, 일본은 4.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아세안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수출 정전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유럽과 중남미 지역에 대한 교육도 정대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 FTA 자유무역협정 영토도 점차 더 넓혀 나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에 이어서 제2의 FTA 대국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 GDP의 약 85%를 차지할 정도로 FTA 영토가 넓은데, 이를 앞으로는 90%까지 넓혀서 이제 싱가포르를 제치고 세계 제1의 FTA 영토를 차지하는 국가로 이렇게 해 나가는 계획을 지금 정부가 세우고 있는데,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핵심 광물 자원과 또 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권이나 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 국가의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 동반자 협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 초강세 현상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해 11월 5일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이후 미국 달러화는 초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는 고율의 관세 부과와 미국 우선주의 정책 추진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확 몰리면서 달러가 강세를 나타냈는데, 당시 엔 달러 환율이 약 155엔을 상회를 했고, 유로화는 거의 동등한 수준인 페르티에 근접하는 그 정도로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른 지표로 보면은 세계 주요 6개국 통화에 대비한 달러의 평균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라는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보통 달러 인덱스가 달러 강세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막 107까지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원화 환율은 더 큰 영향을 받아가지고 급등해가지고 달러당 1,500원 선에까지 육박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면서 우리는 제2의 외환위기를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원화 환율이 1,400원을 상회한 것은 1997년도 외환위기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국이 긴축 기조를 강화한 2022년 세 차례에 불과했더랬습니다. 특히 1,450원을 넘은 것은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이은 관세 유예의 철회, 그리고 미중 갈등 완화 조짐이 이제 조금 나타나면서 달러 강세 현상은 이제 점차 완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달러 인덱스가 107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지금은 100선에서 등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1,400원 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불완전한 외환 시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동안에 1,480원 이 정도까지 있던 달러 환율이 최근에 5월 2일이죠. 5월 1일에는 하루에만 해도 약 45원이 떨어졌고, 또 오늘은 또다시 1,430원까지 오르는 이런 늘뛰기 환율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미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해서 약달러와 저금리 현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트럼프의 기대와는 반대로 강달러,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2024년 9월 달, 그러니까 작년 9월 달부터 시작된 피봇, 즉 금리 인하 분위기에 커다란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6일 날 파월 연방준비은행 의장의 발언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당시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예상보다 너무 높아가지고 물가 인상과 성장 둔화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 정책 조정을 당장은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만 될 것 같다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의 금리 정책과 환율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주 전망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사실 트럼프는 자기의 금리 인하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겠다는 그런 설도 한때 바닥에 퍼진 적이 있죠. 그만큼 이제 금리 정책에 트럼프가 예상한 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의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1, 4분기 미국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이제 약간 금리 인하와 달러 약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의 또 금융시장 안정 대책으로서는 우선 외환 보유고 확충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규모는 올해 3월 4,097억 달러로서 세계 9위, 그리고 GDP 대비 외환 보유고 비율도 20%를 상회함으로써 IMF에서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적정 수준으로 이렇게 본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언제 외환이 더 필요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더구나 2021년도부터는 우리의 외환 보유고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외환 보유고가 2021년 11월 달 약 4,700억 달러 정도까지 굉장히 치솟았습니다만은, 그에 비하면은 지금 약 600억 달러나 급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상수지가 흑자인데도 불구하고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치솟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고를 대폭 사용한 데서 비롯됐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이처럼 환율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외환 보유고 확충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통화스왑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서 일정한 시점에서 상호 교환하는 그런 외환 거래를 의미하는데, 이는 환율과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해정을 하고, 또 외화 유동성 확충을 통해서 외환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주요 국가 통화수업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미국과의 통화수업은 이미 기한이 만료가 돼가지고 더 이상 미국과의 통화수업이 발효되고 있지 않는데, 이를 다시 재체결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가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트럼프는 집권 일기부터 미국 우선주의, 즉 아메리카 퍼스트를 표방하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는 미국이 그동안
다른 국가에 일방적으로 수혜를 공유한 결과 경제력이 많이 쇠퇴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MAGA라고 그러죠. 라는 슬로건을 표방하면서 이를 구체화하는 Buy America, Hire American 이런 전략을 전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은 트럼프 2기에서는 더 강력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세계 경제는 좌충우돌하는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불확실성이 더 크게 되었고, 또 미국은 동맹국이라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과감히 손절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예를 들면은 USMCA 회원국인 캐나다와 미국에 대해서도 취임함과 동시에 25%의 고관세를 부과했고, 또 동맹국들에게 미군 철수를 공언하면서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유네스코와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서 탈퇴를 하고, 또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동맹의 손절을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트럼프가 속해 있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까지 다수당이 되면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 경제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보무역 강화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미국은 무역 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 가지고 이미 고관세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맹, 비동맹 구분 없지만은 중국에 대해서는 한층 더 가혹한 마찰들을 갖다 대고 있고요. 그리고 1기와 비교하면 1기는 특정 물품과 특정 국가에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2기에는 모든 물품과 모든 국가로 이렇게 범위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미 무역 흑자가 큰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를 통한 무역 장벽이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산업 정책 면에서도 동맹 국가의 협력보다는 미국 기업 자체의 제조 능력과 기술력 강화를 우선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보조금 지원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이라고 그러죠. 와 반도체법, 칩스법 등을 좀 폐기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반도체의 경우 이미 확정된 보조금 규모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약 그동안에 47억 5천만 달러를 보조금 규모를 확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드라이브를 건 자국 이기주의에 다른 국가들도 이에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대응책을 마련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과 EU 등 주요 무역 대국들은 보복 관세로 강력히 대응을 하고 있죠. 특히 중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유 광물을 가지고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강력한 반증 카드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서방 국가들이 필요하는 전략 자원들의 65%가량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전기 전자제품과 LCD의 핵심 원료인 히토류는 약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희귀 광물의 그 재련 시설을 중국이 거의 다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사실 이 광물 재련 시설을 기피하는 이유가 이 재련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 유해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히 중국이 이 재련 시설을 갖다가 장악하게 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세계 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그 강대국들을 주도하고 있는 자국 이기주의의 현상이 세계 경제 사회를 크게 어렵게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세계는 그동안의 미국을 위시해서 EU 등 그 선진국들이 이 개도개입에서 협력, 관용 이런 그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그 자국의 경제적 실익이 더 우선되는 그런 그 상황에 도달함으로써 이제 경제적 타산만 맞으면은 어제의 우방도 내일은 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는 각자도생, 약육강식, 그리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로 회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국 이기주의 심화에 대해서 사실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이제 개발도상 국가들입니다. 아직 여러 가지 개발도상 국가들은 기술 이전이라든지 투자 유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발전을 기해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서 그런 기회가 이제 소멸하게 되는 그런 셈이죠. 그리고 또 이처럼 그 경제적 전쟁이 자칫하면은 무력 전쟁으로까지 비화할 그럴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그 상황에서 1947년도 그 지구 종말 시계가 만들어진 이후 이제 종말 시계가 89초 전까지 이렇게 앞당겨져 가지고 가장 지금 지구 종말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가 부진한 상황인데 향후 중국 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최근 그 중국 경제가 부진하면서 우리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경제는 1979년도부터 2012년 동안에는 연간 9.8%, 10%에 가까운 고속 성장을 해왔더랬습니다. 그 결과 2010년부터는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서 G2로 부상을 했고 그동안 그 세계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한 20%를 초과를 하는 세계 경제의 기여도 컸더랬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성장 곡선이 계속해서 그 하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죠. 2012년도부터는 성장률이 7%대로 떨어졌고 그리고 2015년도부터는 6%대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는 이제 5%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 그 실업률이 20%를 상회하고 있어 중국 경제 사회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 부전이 중국의 경제 부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그 문제라는 데에서 더 심각성이 큽니다. 우선 중국도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비 지출이 감소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크게 동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우 지금 그 합계 출산율이 1.1명에 불과하고 65세 고령자 인구 비중이 거의 약 15%에 달함으로써 고령사회에 진입이 되었습니다. 또 지방 개발 과정에서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리는 그림자 금융이 크게 늘어났는데 그림자 금융을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역시 지방 정부입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는 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도대체 얼마인지 정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뭐 통계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그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이래 치달을 경우 이것이 그림자 금융이 부실 폭탄으로 해서 뭐 경제가 다운되는 뭐 그런 그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리스크가 얼마 전부터 크게 그 부상을 하고 있죠. 뭐 아시다시피 헝다라든지 비구이 위안 뭐 이런 그 주요 그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지금 청산 절차를 밟고 있고, 베이징과 뭐 상하이, 선진 등 이런 그 대도시의 임대료가 30% 하락을 하고 공실률은 20%를 뭐 넘을 정도로 지금 이 부동산 그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 중국이 빈부 격차를 줄인다는 그런 명분으로 공동부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중국의 부유층이 중국을 탈출하는 막 그런 그 현상을 갖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부유층의 그 중국 탈출은 그 자산뿐만 아니라 지식과 전문성 그리고 네트워크의 탈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중국의 고용 축소와 투자 부진이 초래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그 생산자 물가가 하락하면서 뭐 이제는 디플레이션 그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그 상황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중국도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런 그 중국의 위기론이 조금 과장됐다는 이런 그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는 그 최근 그 딥시크 충격이 가져온 그 혁신 능력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은 그 중국이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저지하기 위해서 고성능 그 반도체 수출을 규제를 금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중국은 저성능의 반도체를 가지고 성능의 인공지능 기술을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이걸 해결을 해내었습니다. 근데 딥시크의 인공지능 기술은 챗GPT 등 미국의 빅테크가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보다도 더 우수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의 기술 경쟁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민간 부문을 앞으로 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이런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그동안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 권위적인 통치 구조를 감안할 때에 이런 기업 친화적인 그런 분위기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견이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중국이 공산당 내에도 태자당이라든지 공산청년당, 공청당, 그리고 상하이당 등 다수의 파벌이 존재하면서 서로 권력을 견제하는 체제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시진핑 집권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와해되고 이제는 완전히 1인 독재의 국가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아직 중국은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이는 향후의 혁신,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정부가 모든 경제 활동과 금융 거래를 자의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전과 혁신이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알리바바의 CEO 마윈이 정부의 금융 정책을 비판했다가 경영권을 크게 훼손 당한 그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중 패권 전쟁은 어떻게 정리될 것으로 보시나요? 중국은 1972년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수교를 통해서 국제 무대로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 경제력이 커지면서 세계 패권 행보를 지금 확장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은 2001년도에 WTO에 가입을 했는데 그 이후 세계의 공장이 되면서 중국의 경제력은 일치월장 커졌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이제 일본을 제치고 제2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이제는 G1, 그러니까 세계의 패권국이 되겠다는 뭐 그런 그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시진핑 주석은 2012년도에 총서기에 오르면서 2050년도까지는 세계 최강 국가로 우뚝 서겠다는 이른바 중국몽을 내세웠습니다. 주요 그 정책은 중국 제조 2025와 1대1로라는 두 큰 상두마차에서 이제 구체화를 시켰는데, 특히 중국 제조 2025는 2025년도까지는 제조업 면에서 세계 최강국 대열에 진입을 하고, 제3단계 마지막 단계인 그 2045년이 마지막 단계입니다만, 그보다 조금 이제 몇 년 지나서 2025년도까지는 세계 최강의 그 국가가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그동안 커진 그 경제력과 세계 최대의 외환 보유고를 바탕으로서 금융 질서도 새롭게 중국이 주도하는 그런 그 질서를 형성해 나갔다는 그런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일환으로 AIIB, 아시안 그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뱅크, AIIB를 갖다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치 외교와 군사 측면에서도 지금 그 세력을 키워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책 이념에서 이를 잘 찾아볼 수 있는데, 사실 덩샤오핑까지는 도광양에 적대를 기다린다는 그런 그 정책 이념이었고, 그 이후에 장쩌민과 후진타오까지는 유소작이 할 일은 한다 하는 그런 정책 이념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진핑 들어서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선다, 분발유의라는 정책 이념을 지금 구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 중국의 거침없는 행보에 그 위기를 느낀 미국은 중국을 강력하게 지금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본문은 2018년 트럼프 1기 시절에 관세 폭탄 조치를 통한 무역 분쟁이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500억 달러의 그 중국 상품에 25%의 관세 부과를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계속 대상과 관세율을 높여 나갔죠. 특히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해서는 제재를 더 강화를 했는데, 이는 그 관세 폭탄의 그 투하 대상이 주로 중국의 기술 굴기 품목들이었고, 이면에는 중국이 미국의 지식 재산권을 훔쳐 사용하면서 대미 무역 적자를 더 확대했다는 그런 그 판단에 기인을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실 그 후발주자가 선두를 위협할 경우 무참히 제압한다는 이른바 특대적 함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중국 경제의 추세는 트럼프 2기에 들어와서는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인공지능 기술과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갈등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은 미국에 필적할 만큼 발전해 있고, 특히 안면 인식 기술은 거의 독주 체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경우
뭐 인권 보호라는 그게 느슨하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을 아주 자유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안면 인식 기술을 갖다가 강화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은 아직까지 반도체 산업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규제를 통해서 뭐 인공지능 기술과 기타 주요한 기술을 견제하겠다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받아서 중국도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미국 국채를 갖다가 보유한 미국 국채를 매각을 한다든지, 그리고 히토류 등 주요 원자재를 수출 규제한다든지 이런 시책을 통해서 강력하게 반격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제1위의 미국 국채 보유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도부터는 보유 국채를 점차 매각하면서 금년 2월 달에는 최고점 당시보다 약 5,700억 달러가 줄어든 지금 약 7,800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에 일일이 자리를 내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토류와 리튬 등 미국과 일본 적대적 국가에 대해서는 주요 광물을 갖다가 수출하지 않겠다는 지금 조치를 내놓았죠. 그런데 이러한 패권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오히려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 패권자를 놓고 미국은 계속해서 미국의 리더십 아래 세계 평화를 유지한다는 소위 팍스 아메리카나를 갖다가 추진해 나가고 있고, 중국은 또 중국 나름대로 중국이 이제 세계를 제패하는 팍스 시니카를 갖다 내세우고 있어가지고 이 두 이념이 충돌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패권 전쟁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볼 때에 앞으로 상당 기간은 팍스 아메리카나가 더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향후 10여 년 동안에 전체 GDP 규모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1인당 GDP 규모에서는 아직 상대가 안 되는 정도입니다. 작년도 중국의 1인당 GDP 규모는 1만 3천 달러에 불과했는데 미국은 8만 5천 달러로서 중국보다 약 6배 정도 높은 그런 수준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은 아직도 금융시장이 크게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 주도권 확보는 정말 영원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달러가 이전보다는 위상이 많이 약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기축 통화의 지위는 굳건한 편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직도 환율 결정 시스템이 불투명하고 관치 금융, 그리고 자본의 통제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금융이 낙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군사력도 미국의 첨단 무기와 대규모 예산, 그리고 소프트 파워 이런 등을 능가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미국은 경제 패권을 질 수 있게 된 것이 강력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와 혁신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자율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활기 넘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갔고, 이를 통해서 국가 전체의 경제 발전을 견인해 왔더랬습니다. 그리고 풍부하고 숙련된 인력 자원이라든지, 그리고 잘 갖추어진 인프라 이런 것들도 뒷받침되었었는데, 사실 중국은 이에 비해서 아직도 정부 주도적인 경제 운영으로서 기업 활동이 경쟁적이고 혁신에도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퍼펙트 스톰 상황이라고 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퍼펙트 스톰은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이 동시에 발생해서 큰 위기가 초래되는 그 현상을 의미하죠. 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현상이 서로 물고 물리면서 우리 경제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즉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물가 불안 요소가 커지고 있으며 금융시장도 불안한 총체적 난국 그런 형국에 처해 있습니다. 1% 이하의 그 경제 성장률, 그리고 생활 물가가 2.4% 상승해 있고, 또 아직도 원화 환율이 1,400원 이상을 넘나드는 그런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현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마는 대내외 여건마저도 굉장히 불확실성과 불안한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의 좌충우돌식 그런 정치적 성향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관세 부과를 통한 보호무역 강화이죠. 우리나라는 작년도에 660억 달러의 대미 흑자를 내므로써 제8대 대미 흑자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그 통상 마찰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책도 미국 기업 위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마련된 미국에 투자할 경우 외국 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동차와 반도체 등 관련 산업법들을 줄줄이 파기할 그럴 태세를 보이고 있죠.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합의된 약 48억 불 규모의 보조금을 재협상해야 되는 그런 그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아울러 그 국내 여건도 12.3 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시작된 전국의 불안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실물 경제 면에서 그 수출과 내수 모두가 크게 위축되면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죠. 해외의 주요 그 투자은행들은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해서 지금 하향 조정해 오면서 이제는 1% 미만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도 전국 불안이 우리나라 그 실질 GDP 0.2% 포인트 깎아 먹는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죠. 이러한 경기 부진은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건설 경기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물가는 지표상으로는 4월 달에 2.1%에 그치면서 비교적 안정돼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질을 들여다보면은 그동안 생필품을 위주로 해서 가격이 너무 올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수준이 굉장히 올라 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그 체감 물가는 여전히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서 그 서민들이 가계 생활을 해 나가는데 큰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부담도 큰 편입니다. 예를 들면은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는 사실 점심값만 해도 1만 원이 훌쩍 넘는 그런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외식 대신에 집밥 쪽이 증가하고 있고, 또 도시락을 사들고 다니는 직장인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앞으로 고관세로 인해서 수입품 가격이 상승할 경우 물가 안정 기조를 이어나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도 그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환율의 불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달러당 환율이 1,400원을 넘기 시작했죠. 그 이후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시작되면서부터는 1,450원을 넘어서 1,500원까지 근접을 하면서 제2의 외환위기를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었죠. 그러나 최근 이제 그 탄핵 정국이 마무리가 되고 또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분위기도 어느 정도 조성되면서 환율이 이제 조금은 안정이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 1,400원 선을 넘고 있고 또 문제는 그 변동성이 더 커졌다는 그런 이기 때문에 환율이 앞으로도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시가 아직도 크게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도 2024년도의 경우 고환율이라든지 정치 불확실성 이런 걸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약 250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을 해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상황이 조금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개선의 모습은 지난 수년간 워낙 낙폭이 큰 데 대한 어떤 상대적인 반등, 기저효과가 그 주 요인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이 상승세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붙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 이탈이 9개월째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난 4월 달에만 해도 약 10조 원 이상의 그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이 그 주식 시장의 밑바탕이 되는 실물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경기가 부진한데 금리 인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그 고관세가 촉발한 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 연방은행은 금리 인하의 그 속도 조절을 개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1.75%포인트 금리가 낮은 그런 금리 역전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금리를 더 내릴 경우에 외국인 자금의 이탈 현상 그리고 환율의 상승 그런 우려가 있고 특히 또 금리를 내릴 경우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도 좀 신중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무엇이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로 고착화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금년도 2월까지는 주요 전망 기관이 우리나라 금년도 성장률을 1%대로 전망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1.5%, KDI가 1.6%, 그리고 주요 해외 IB들은 1% 수준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이 본격화된 4월 달부터는 당초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그런 추세가 이어지면서 이제는 1% 이하가 대세로 이렇게 굳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IMF에서는 2%에서 1%로 1%포인트를 갖다가 낮추었고, 우리나라 현대경제연구소에서도 1.7%에서 0.7%로까지 대폭 낮추었고, 그 다음 시티그룹이라든지 JP모건 등 해외 IB들은 이보다 더 낮은 0.5, 0.6%까지 이렇게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도 우리나라 이제 경제 개발을 한 그 이후부터 성장률이 1% 이하였던 경우는 1980년도 오일 쇼크 때의 마이너스 1.5%, 그리고 98년도 외환위기 때의 마이너스 4.9%,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0.8%, 그리고 2020년도 그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마이너스 0.7%, 요 네 번밖에 없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부터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023년도에 1.4%, 그리고 2024년도에 2%, 그리고 올해 이제 뭐 1% 내지 1% 이하, 그리고 내년도는 IMF에서는 뭐 한 1.4%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더 낮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뭐 한 4개년도가 계속 1%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뭐 1% 성장이 고차가 되지 않았나 이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뭐 경기가 부진하면서 일자리가 부족한데 특히 청년층의 고용 사정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15세에서 29세 사이의 그 청년층 실업률은 5.9%로 전체 평균의 2배에 달하고 있고요. 또 뚜렷한 이유 없이 일도 없고 또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그냥 쉬었음이라는 계층에 해당되는 청년도 약 4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당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도 약 1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비정규직 그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또 미래 성장 동력도 매우 낙후되어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지금 쇠락해지고 있는데 특히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서 매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투자가 감소하고 또 투자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제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의 질적 수준이 경쟁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제 중국이 이런 우리나라 주력 산업을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 오고 있거나 오히려 이제는 우리를 능가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또 우리나라는 특정 품목과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그런 구조적 취약성까지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양대 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약 40%, 그리고 반도체와 자동차 두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30%에서 40%까지를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들 두 가지 품목의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에 우리 경제는 즉시 곤두박질 치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여기에 미래를 담보해 줄 마땅한 새로운 성장 동력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바이오,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준비 상태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그런 수준에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빅데이터 산업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규제에 묶여 가지고 한 치 앞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가계 부채 규모가
선진국에서는 최상위권이고 그 증가 속도는 거의 세계 최고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1927조 원, 전년보다 그 42조 원이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5%로서 세계 5위를 랭크하고 있고요.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홍콩에 이어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그 애로 완화를 위해서 그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경우 가계부채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되고 있는데, 이런 속도로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면은 또 다른 경제 위기를 초래할 그럴 그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우리나라의 현실 경제 문제점은 자영업자 수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도 말 기준으로 약 570만 명, 이는 전체 취업자의 약 20%를 차지하는 그런 그 비중입니다. 특히 그 무급 가족 종사자까지 합치면은 66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의 경우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6%에 남짓한데 우리는 20%는 너무 많은 그런 비중이죠. 이는 아마 우리나라 청년들이나 전체의 그 일자리가 그 원활히 잘 공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그 자영업자들의 폐업 속출은 더 큰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우리나라 그 작년도 폐업한 사업자 수가 거의 10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폐업률도 9%로서 최근 한 7년 만에 증가세로 그 전환을 했고, 특히 진입 문턱이 낮은 음식업과 그 소매업의 경우 거의 16% 수준으로까지 높아져 있습니다. 더욱이 그 신규 창업 대비 그 폐업의 비율을 갖다가 그 알아보면은 약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은 그 문을 닫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비유가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벼랑 끝에 한국 경제, 정치가 살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정치적 결정은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국민이 정치에 대한 그 관심이 매우 큰 겁니다. 그런데 정치는 특히 경제와 아주 그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가 체제와 근간의 그 상부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면 경제는 하부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셈이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는 상호 이존적이고 한쪽의 변화가 다른 쪽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경제 이슈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최근 한국 경제가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된 가장 큰 원인도 바로 이 정치적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입니다. 작년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작이 되었죠. 그 이후 정국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경제는 위기 국면에 빠지게 된 겁니다.
사실 그 이후에 나라가 온통 탄핵 블랙홀로 빠지면서 경제와 민생 문제는 완전히 정지가 된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치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서 주요 경제 전망 기관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계속해서 하향 조정해 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정치 불안이 작년도와 금년도 성장률을 각각 0.2%포인트 깎아먹는다고 판단을 했는데, 특히 작년도 4분기 성장률이 0.1%로 나타났는데, 이는 당초 예상한 전망치 0.5%에서 무려 0.4%포인트나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결국 오랜 내수 침체 와중에 비상계엄 여파가 겹치면서 건설, 소비 등 내수의 직격탄을 보인 거죠. 이런 여파가 1, 4분기에도 계속 지속됨에 따라서 1, 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1%로 역성장을 나타내었죠. 더욱 이런 비상기업 조치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안보상의 위험을 전대시켰고, 또 국가 위상을 추락시키는 그런 문제까지도 초래를 했습니다. 새로 들어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대화 채널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면서 경제사회는 총체적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한시바피 정치를 복원시켜서 망가진 경제를 수습해야 되는데, 세계가 지금 무한 경쟁의 경제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정치와 경제는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해 나가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상부 구조인 정치가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정치가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치가 경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경제인들도 기업가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태도를 취해 나가야 할 겁니다. 이처럼 정치와 경제가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만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이 가능할 겁니다. 또 정부와 기업은 공동 운명체라는 그런 인식도 지닐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피크코리아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와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경제는 2014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5천만 명을 넘는 국가로는 세계 7번째로 그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우리나라 작년도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4천 달러로서 세계 31위였고, 일본 3만 3천 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그래도 이제 룩셈부르크가 13만 달러로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미국의 경우 8만 5천 달러의 국민소득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아직까지 뒤처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최근에는 피크 코리아와 잃어버린 30년을 우려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내에 국민소득 4만 달러 실현을 통한 온전한 선진국 실현이 어렵다. 그 이유는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 평균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성장률 3%를 한참 밑도는 1% 내외로 크게 둔화되어 있고, 특히 IMF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금년도에 1%,
내년도에는 1.4%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더 앞으로 더 떨어질지는 더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래를 담보할 뚜렷한 그 새로운 성장 동력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저성장 추세가 고착할 그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오히려 더 뒷걸음질 쳐 가지고 중진국 함정에 빠질 그럴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환율이 상승할 경우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달러 기준으로는 전체 국민 소득이 더 떨어질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OECD의 발표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020년대에는 1%로 떨어지고, 그리고 2030년도에서 2060년도 30년 동안에는 0.8%까지 출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잠재 성장률 0.8%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그런 수준입니다.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은, 우선 첫째는 낮은 출산율과 함께 고령화 현상이 동시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매년 하락해서 지금 1명 이하까지로 추락해 있지 않습니까? 2023년에는 0.72명까지 그렇게 떨어졌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저 수준이죠. 다행히 2024년 작년에는 이게 0.75명으로까지 상승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1명을 크게 하회하는 그런 수준이죠. 그리고 이 우리나라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OECD 국가 비교하면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사실 1명 이하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저출산국인 일본마저도 1명을 넘는 1.26명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작년도 말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 비율은 20%를 기록하면서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 고령화 사회의 속도가 그동안 가장 빨랐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아왔는데, 일본은 197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그리고 24년 만에 고령 사회가 되었고, 그리고 12년이 지나서야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 그리고 2017년도에 고령 사회, 그리고 2024년도에 초고령 사회로 이어지면서 단 7년 만에 노인의 나라가 된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경제 사회에는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우선 신규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노동력 공급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소비와 투자 위축, 그리고 세입 기반이 잠식됨으로써 경제 성장 하락과 재정 수지가 악화되는 그런 문제도 초래를 할 겁니다. 이와 함께 사회 부담의 증가와 경제사회 활력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1975년도만 해도 젊은 사람 16명이 한 사람의 노인을 부양하면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만은, 2022년도에는 거의 5명이 한 사람의 노인을 부양해야 됐고, 그리고 2070년경에 가면은 젊은 사람 한 사람이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해야 할 정도로 젊은 사람들의 부담이
커지는 그런 형국에 처해 있습니다. 또 연금 고갈 문제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서는 사회 갈등의 심화 문제입니다. 우리 경제 사회 전반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갈등의 양태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고 또 강도 또한 점차 심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계층 간, 노사 간, 세대 간, 지역 간, 남녀 간 이런 갈등이 주로 우리의 갈등 형태였습니다만 최근에는 정치적 혼돈 속에서 좌익과 우익으로 갈리면서 이념 갈등이 이제는 가장 고질적이면서도 심각한 그런 문제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에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또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는 그런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난 10년간 사회 갈등 비용이 약 2,300조 원, 그러니까 연간 약 230조 원의 갈등 비용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적 갈등이 OECD 수준으로 개선이 된다면은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상승할 것이다는 그런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활력 저하 요인으로는 기업인과 청년들의 경제 의지가 매우 약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는 반기업 정서가 광범하게 퍼져 있어 가지고 기업의 사기를 크게 저상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는 우선 다른 나라보다 상속세 부담이 지금 최고 상속세율은 최대 주주 주식 할증을 포함할 경우 60%이죠. 이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또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가 좀 너무 과도하다. 예를 들면은 2022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이것이 CEO들의 활동 반경을 크게 제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주의 과실의 유무라든지 정도와는 무관하게 무조건 사고가 나면 사업주부터 처벌하는 그런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행동 반경이 크게 제약을 받는 겁니다. 이와 함께 노조의 생산성 초과하는 과다한 임금 요구라든지 인상 요구라든지 자금 파업 이런 것들도 기업들의 기업 하려는 의지를 꺾어놓는 그러한 예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젊은이들의 역동성과 열정도 매우 식어가고 있죠. 많은 젊은이들이 높은 이성과 비전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라는 그런 경향을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캥거루족,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서 조기 은퇴를 하겠다는 파이어족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또 젊은이들의 장래 희망직 쪽으로는 연예인이라든지 공무원, 의사 이런 것들이 우선으로 꼽히고 있는 것도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아서 대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반석 위에 올리기 위한 정치의 역할과 정치인의 덕목은 무엇인가요? 사실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 정치이고, 이런 좋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좋은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치 현실에는 민생과 경제는 없고 오직 자신들의 입지를 키우기 위한 당리당략만 있을 뿐이라는 그런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서민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이슈들에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고, 그 서로가 상대방의 그 실수와 약점을 걸쳐내는 데만 그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정책 경쟁은 없고 오로지 정쟁만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국회가 정쟁의 그 싸움터가 아닌 합리적인 정책 토론의 장으로 탈바꿈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정치권은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펼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한 그런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된 사안은 정파를 넘어서 적극적인 협력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치권이 역점을 둬야 할 주요 정책 과제는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면은, 우선은 무엇보다도 경제 성장을 반석위에 올려놓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려나가야 되는데, 최소한 성장률을 3% 수준까지는 올려놓을 것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과거에는 빠른 추격자도 일정한 몫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오로지 시장 선도자, 그러니까 퍼스트 무브만이 살아남는 그런 성자 독식의 세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미래 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빠르게 결정해서 과감하게 추진을 해 나갈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과제로는 서민생활 안정과 중산층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중산층은 국가 경제 사회의 원동력이자 조세 납부의 중추이기 때문에 적극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중산층이 약화되면은 중간에서 중재할 중간 입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그럴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중산층의 붕괴는 희망의 붕괴, 그리고 우리 경제 사회 전체의 붕괴로 연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산층을 적극 육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개혁 과제입니다. 우리 미래의 삶의 문제들이 걸려있는 출산 장려와 보육 지원 시책, 그리고 연금,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교육개혁, 이런 개혁 과제들을 즉시 중지를 모아서 추진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또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든지 기후변화 협약,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정치는 국가의 운명을 정하는 가장 상층권에 있는 의사결정 플랫폼이기 때문에 좋은 자질과 덕목, 그리고 당면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정치를 수행해야만이 국가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의 정치인에게는 소통과 포용력, 그리고 희생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또 갈등이 격심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인의 덕목은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또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 식견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스트는 단연코 배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좋은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정치인들이 다수 탄생할 수 있도록 정치 개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돈이 안 드는 그런 정치 풍토를 조성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편 등 유권자들에 의한 선거혁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워나가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혁신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전통 우리 먹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시바삐 복원을 시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세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는 과학기술입니다. 이는 챗 GPT가 불러온 사회적 파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사실 기술 하나가 세계 전체의 인력 시장 구도와 산업 판도를 송두리째 바꿔 놓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기술력을 강화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투자 확대와 생태계의 조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 그리고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그리고 원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이 상호 협력과 공생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유니콘 기업과 히든 챔피언, 그리고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지닌 스타트업의 적극적인 육성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술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재 육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 방식을 기존의 스펙 쌓기와 주입식 위주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또 산업 현장과 밀접히 연계된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채용 관행도 창의성과 인성 수준에 더 역점을 둘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쟁국에서 전문 인력과 고급 기술을 빼돌리는 행태에도 적극 대처를 해 나가야만 합니다. 아울러 경제 사회 시스템도 시대 변화에 걸맞게 혁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일하는 방식과 조직 운영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수직적 권위적 구조에서 수평적 협력 구조로 전환을 해 나가고, 또 공공부문과 인간부문의 역할도 정립을 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제하려는 의지와 역동성도 조속히 회복시켜야 합니다. 기업의 잘못된 행위는 제재를 하되 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 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투자 분위기 제고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이것도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제적 장치도 적극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사실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못하는 그런 사회는 결코 발전할 수가 없죠.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길로 나아가려는 도전 의식과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어쩌면 리스크 관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끝으로 노사화합과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전쟁의 시대에는 기업과 근로자는 근로자와 기업 양자 간에 누가 더 많이 챙길 것인가의 그런 승부가 아니라, 근로자와 기업이 한 팀이 되어서 함께 이기느냐 아니면 함께 패배자가 되느냐 하는 동반자의 그런 게임입니다. 따라서 대립과 갈등의 노사 관행을 버리고 동반자적 노사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벼랑 끝의 한국 경제, 정치가 살려야 한다는 책을 저술한 이철환입니다. 정치는 우리 한국 미래 사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특히 그 정치는 경제에 밀접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현실 정치는 사실 우리 한국 경제를 굉장히 크게 훼손시켜 놓았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한국 경제가 처해 있는 위기의 실상을 가감없이 기술을 하고, 또 우리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온전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성숙함으로써 정치와 경제가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